1부 시작할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괜찮으시네요. 그 티키타카 잘 되시던데요. 조금 더 하시죠. 김민수 대표님 저는 이제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죠. 은퇴.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의 팬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면 댓글이 나빠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시장을 어쨌거나 주식시장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경민 일단은 대표님께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같이 보고선 이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이었고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인데 가장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거는 최종 금리가 낮아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 원래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서 왔었는데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연착륙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동력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할 거야. 전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과도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모순이네요. 네. 경기는 괜찮은데 그쵸? 금리는 인하할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밑에 그림이 지금 내년까지 내년 연말까지 FOMC 회의별로 그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5월, 6월달 정도까지 한 5.1%까지 가되 내년 연말에는 한 50bp 정도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까지 업데이트해서 보면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는 가운데 경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 인하하려면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좀 과도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랑 이코노미스트랑 얘기했던 거는 시장이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너무 해석하고 싶은 방향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솔직히 달러 레벨이나 채권 금리 레벨을 보면 이 정도로 뜨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따른 나스닥이 4% 이상 상승하는 그림들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워낙 못 올라서 그냥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나스닥은 있어요.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어요. 맞아요. 지난 20 영업일 동안 네. 전 세계 꼴찌예요. 꼴찌예요, 그렇죠? 맞아요. 나스닥이. 그래서 그 정도 오르면 안 돼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네. 키 맞추기 정도의 흐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야, 오늘 2,500 넘어서 2,520, 30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스닥은 일단 키 맞추기고 나머지 애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고 어제 한국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큰일 나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좀 마음이 그렇게 들어도 좀 유한 표현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 빠지진 않았죠. 빠지지 않았는데 상승폭을 많이 줄였죠. 네, 근데, 금방 크게 났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지금 미국도 코스피도 지금 되게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밸류에이션은 비싸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딱 오늘 찍고선 좀 상승폭을 줄였고요. 또 거기 200주 이동평균선도 딱 거기 있거든요. 2,500선 초반에.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면은 저도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긴 해요. 와, 이 추세대를 넘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게 지붕이 되게 단단하다. 천장이 너무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을 봤죠. 밖에 봤는데 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진짜 그래요.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네. 그게 갔다가 만약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변동성이 확 터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변동은 살아있는 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빅스 봤을 때 네. 이제 한 자릿수 절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항상 20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또 이제 그래 이제
금리가 이제 뭐 인하 얘기 막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인하까지도 표현될 정도로 내년 이쯤 되면은 아예 이제 10년물 금리는 이제 확 꺾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꺾이게 되면은 이제 봐라. 거기다 오늘 보니까 그 3개월물 2년물이 딱 맞췄더라고요. 네. 네. 이게 금리 인상의 이제 정점의 시그널이다.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가 12월 달에 25bp 할 걸. 맞아요. 이 얘기가 막 또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반응들이 그렇잖아요. 벌써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실제 금리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다 왔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한 4.57 여기서 그냥 거의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벌써 드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깨버리는 뭔가가 나온다. 이제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는데 또 하나 오늘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은 또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기준으로 오늘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는 10,000개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지금까지 지난 한 2달 정도까지 이제 꾸준히 오면서 딱 11월 달에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한 10,000개 넘게 갖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하루에 다 없어졌습니다. 어제 많이 사지 않았어요 대신에 선물을? 그거까지 포함해도 그래요? 누적으로 보게 되면 누적으로. 네, 네. 누적으로 보면 샀다 팔았다 했는데 약간 매수 기조가 좀 셌었죠. 근데 이게 오늘 기준으로 다 이제 제로로 갑니다. 거의 포지션 이제 제로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내일부터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장중에 좀 사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한 300억 매수로 끝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달 동안에 저희가 한 7조 외국인들이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배경이 단순하게 MSCI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거기서 외국인들 샀던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MSCI 리밸런싱 끝났으니까 외국인들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주느냐 아니면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일단 관망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그러면 시장을 누가 유리를 할까요? 사줄 수 있는 지금 세력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개인들은 아시잖아요. 지금 관건은 주식이 아니라 네. 네. 이거 지금 좋은 금리를 어떻게 좀 이용할까 이게 되게 관심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즘 재테크 카페 가보면 주식 얘기 주식 올라오는 내용들은 하루에 3건 4건 올라와요. 근데 어디서 뭐 특판한다, 어디 채권 좋다, 뭐 맞아요. 이거 어디 이 얘기가 거의 다 차지하는 거 보니까 아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주식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더 비싸졌으니까요. 더 비싸졌으니까. 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주가를 지금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모델은 뭐 중소형주나 이런 쪽으로 매기가 돌 수는 있는데 지금 굳이 그걸 해야 되라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정체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내일부터 외국인 포지션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외국인 그래서 저도 오늘 다 찾아보고 왔는데 외국인 순매도 3등이 네. 코덱스 선물 인버스 2배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매도를 매도한 거니까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매수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거로 저는 사실 좀 보이고 그럴 수 있죠. 기관도 순매도에 그 선물 인버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 두 기관이 공매도를 매도를 매도한 거니까 쌍끌이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 어제 MSCI 리밸런싱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나쁘지 않았네. 근데 개인분들이 많이 파셔서 네. 음봉이 났다라고 해석하면 어때요? 그건 어때요? 뭐 너무 전- 궁금하더라고요. 딱 3등이 딱 떠있어가지고 제가 예. 매도 포지션 정리한 거니까. 그죠. 네. 매도의 매도는 매수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외국인 선물이 그렇게 많이 오늘 많이 나오지 않,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8천억을 넘게 팔았거든요. 종가 1조가 넘었던 것 네. 같아요. 예. 이 정도가 아니었고 그런 현물 포지션이 있었으면 좀 저도 고민을 했을 텐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잖아요. 네. 7월 이후에는 판 경우도 있었지만 꾸준히 사주거든요. 근데 되게 특징적인 게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그림인데요. 파란색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고요. 빨간색이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외국인이 10조 이상, 12조 가까이 샀는데 7월 이후 보유 비중은 안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매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청산. 네, 청산도 네. 있겠고 네. 뭐 알게 모르게 매집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그냥 중립으로 놓고 네.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 위에를 보시면은 8월 달에도 현물 쪽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게 선물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네. 수급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8천억 1조 가까이 나온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매집을 하는 거니까 시장은 외국인이 사는 기조니까 우상향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진짜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보시면은 7, 8월 달에 6조 4,500억을 샀는데, 코스피는 뭐 2,300 밑에서 한 2,530 정도, 네. 한 250포인트, 260포인트 정도 올랐고, 10월부터 최근까지 뭐 7조 넘게 샀죠. 뭐 하루 만에 1조를 샀으니까. 근데 지수는 2,130에서 2,480 정도, 2,500까지 친다면은 270포인트 정도 올랐죠. 370포인트 정도 오른 거죠. 근데 9월 한 달 동안 2조 5천억을 파니까 고점 대비 410포인트가 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 기관 수급이, 그러니까 국내 시장 수급이 너무 얇은 것도 맞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핸들링하고 있냐.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공을 이렇게 언덕을 막 굴릴 때 힘겹게 끌어올리긴 하지만 이걸 손을 놓는 순간 순식간에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자, 그럼 외국인이 더 사줄까라는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싸다라는 논리가 먹힐 수 있는 시점은 지금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요 회색 선이 선진국 대비 한국 12개월 선행 PR이거든요. 이게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뚫어버렸습니다. 네.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비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익의 상대 강도는 지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죄송한데 네. 저걸 딱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경기 민감 업종 회사라고 치면 네. 이익은 안 나고 피가 비싸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 민감주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고포에 그렇게 삽니다.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답은,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네. 상고 하고 아니냐고 그냥 내년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거 아까 그림에 대한 답. 그러니까 어닝은 바닥, 네. 피는 꼭대기. 그러니까 사이클상으로 보면 이게 사이클 주식은 사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네. 그러려면 이익이 바닥을 잡았다는 시그널이 나와야죠. 그렇죠. 아, 저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네. 네. 역사적으로 바닥인데도 더 내려왔다. 더 내려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네. 이 바닥에서 바닥을 잡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밸류에이션 꺾이면서 이익단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시클리컬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의 다른 시클리컬. 네. 소재 산업재 쪽들이 너무 이익이 든 눈높이가 높아서 영업이익률을 보면 올해가 8.5% 정도로 나와요. 작년이 9% 넘었고, 근데 내년이 8.3이에요. 네. 미국 GDP 성장률은 0.4로 가고 유럽은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익을 지킨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이익이 바닥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이익에 대한 신뢰도는 더 약해진 상황이라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사서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보다는 일정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하자. 왜냐면 네. 환율로도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렇죠. 네.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라도 일단은 이거 빨리 챙기고 네. 다음 스텝을 보자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환율 부분이 너무 단기에 확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이게 사실 올해 이 모든 게 금리 하나 보고 금리 장기 금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쵸. 이것만 보고 증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가. 받았다가 올랐다가 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팍팍 또 반영하면서 최근에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좋은데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오를 거라는 정점 기대감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스닥이 또 오르고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이 반영이 돼버리고 하면 파월 의장이 또 어떻게 나설까? 그쵸.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한테 연말까지 찬물 확 끼우는 거 김 아닐지.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근데 어제 파월 의장 발언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얼굴부터 다르게 나왔던데요. 어제는. 근데 올해 얼굴을 몇 번 바꿨어요. 많이 바꿨어요. 오늘 잭슨홀 미팅 때는 진짜 나는 악역할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되게 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영어 뉘앙스 자체도 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벌써 시작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영어를 하시는 분들 저는 못합니다만 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 뉘앙스 자체가 생각보다가 저희가 이런 잭슨홀 미팅 때 한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또 오늘 안경 쓰시고 한번 이렇게 앉을 때부터 또 긴장을 해요 다들. 근데 조금 들어보니까
그때 나왔던 뉘앙스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거의 데자뷰가 아니라 이번에는 중간 선거 끝나니까 이제 어떤 지령을 받았던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쪽에서 약간 변화된 모습들이 벌써 11월 FOMC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이 갈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충분히 설명하는 입장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장은 하도 위축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잭슨 홀 미팅 2탄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좀 우려가 떨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라도 좀 벌써 반응한 거죠. 근데 안에 내용들 보게 되면 솔직히 그냥 좋은 매파적 갔다가 미들기 패착 갔다가 다 얘기했어요. 네. 왔다 갔다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앞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보는 것만 본다. 네. 라는 쪽이 그게 너무 위축됐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던 게 좀 크죠. 올해 내내 파월의장 입만 보고 맞아요. 그것만 보고 주식시장이 미국 움직이면 우리 또 움직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댓글이 올라와서 여쭤보면요. 가턴턴님이신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장하고 한국장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다. 최근에. 빙고, 뭐 그렇게 빙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호재가 있나요? 환율도 그렇고 아. 뭔가 있다라고 하시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호재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다면 오. 있습니다. 뭔가 있다. 네. 중국 리오프닝입니다.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썼던 것 같아요. 예, 네. 예전에도 기회 될 때마다 저는 반도체가 돈다고 하게 되면 중국의 변화가 나오면서 돌 것 같아요. 그게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중국 리오프닝 쪽 관련된 거 변화 나올 때 잘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자금들은 벌써 빨리 움직여요. 주식 종목들도 그렇고 거길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고 이게 지금 현실화가 물론 아직 변한 거 없어요.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 이제 그런 뉘앙스 있죠. 뭐 병상을 이만큼 지어서 이제 격리가 아니라 그쪽으로 다 보내서 차라리 정상 생활로 가면서 이쪽은 따로 관리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또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요.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건 중요한데 시장은 어차피 그렇게 될 개연성에 대해서 베팅을 했거든요. 거기 맞는 이제 또 재료들을 막 찾아내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이 펼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하게 되면 솔직히 바로 곁에서 지금 아직까지 국내 교육 비중 보게 되면 미국은 지금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꺾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유럽은 거의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인데 좀 살아나나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조업 막 부활시켜가지고 또 수출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면은 내수부터 끌고 오고 있죠. 내수 쪽을 끌고 오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컨텐츠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단순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중국 쪽에서 왜 한알령을 하면서 일단 조금만 참어 재밌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참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다독이면서 좀 시간은 걸릴 텐데 하나씩 풀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내수 쪽 부양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 부양한다고 우리나라 내수 그 업종들이 잘할까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 한국 게임 안 하고 핸드폰 안 사고 자동차 안 사고 화장품 안 사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때 지금 그런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한 거의 2년 넘게 움츠러져 있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만 풀리면 나가서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아마 이번에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점유율이 다시 복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폭발하는 시기에 뭔가를 같이 딱 겹치게 되면. 근데 그거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아 같은 경우도 거의 자본금 잠식 상태가 되면서도 아직 놔뒀잖아요. 근데 물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회는 아직 남되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중국의 변화와 같이 좀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도 리오프닝 쪽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왜 여쭤보냐면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20영업일 동안 중국에 사실 제일 많이 오른 건 빅테크고요. 골든 드래곤이 40%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오른 게 면세 뭐 이런 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중국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카오 카지노 이런 게 올랐는데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이러면 이제 무조건 우리나라 카지노랑 이제 우리나라 면세가 가야 돼요. 그게 약간 법 같은 거였어요. 옛날에는. 법칙같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주식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이나 팀장이 생각하시기에 다시 옛날 법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법이 깨진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는 리오프닝까지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리오프닝 아니지만 떠밀려서든 아니면 시위 때문이든 자기네들이 못 견뎌서든 좀 막 꽁꽁 묶어놨던 걸 조금씩 풀어주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주가 올랐죠. 네. 그런데 이게
한국 카지노나 면세나 이런 쪽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 해외 여행이나 그럼 이렇게 것들.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사실 리오프닝도 당장 한다 아니다 말이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두고 네. 왔다 갔다 하겠지만 1년 후에는 무조건 리오프닝 한다. 예를 들어서 네. 나 당분간 주식 사놓고 안 볼래. 근데 중국 리오프닝에 나는 베팅하고 싶어. 네. 라는 투자자분이라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왠지 김민수 대표님의 표정이 이럴 땐 이런 걸 사야지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종목을 달라. 아니, 종목이 아니라 뭐 어떤 산업 지금 카지노 얘기했는데 네. 옛날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나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분위기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따라갈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 그렇게 다시 되면. 법으로 돌아가는구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트렌드가 잡히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런 미세한 그러니까 미세하가 아주 큰 트렌드가 잡히게 되면은 한국은 왜 이래?라고 하면서 그걸 따라서 추정하는 그치. 이런 매매가 실적이 많이 나와요. 나오지 않더라도 먼저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 근데 가장 큰 트리가 그거 같아요. 이동이 자유롭게 되는 거. 그게 먼저 확인이 그쵸. 되게 되면 네, 네,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차피 이 사람들은 홍콩, 마카오 다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근데 나라. 지금 거기는 가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네. 그게 이동까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밸류 같이 또 따라 올라가 주는데 아니 한국만 왜 이래? 그러면 같이 움직이겠죠. 같이 움직인다. 네. 사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제가 차트를 보고 제일 놀란 주식이 대한유화예요. 대한유화. 그게 이제 저는 그것도 중국의 리오프닝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네. 편이고 롯데케미칼도 증자가 그렇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만회할 정도 이래서 요번 그 리오프닝은 글로 돌아 싶어가지고 네. 제가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그 보여드린 차트 있죠. 네. 주가는 여기 그 실적은 아직 여기. 예, 네. 예. 이런데도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 보고서는 예.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번에 네. 롯데케미칼 악재 나와도 네. 무시 외국인들 계속 사는 거 보니까 꿋꿋하더라고요, 예. 되게. 이쪽은 베팅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고포에 산다 한국은.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도 엮여 있다고 엮여 있어요. 보시나요? 네, 그것도 네. 아, 네. 그게 들어온 거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확인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먼저 삽니다. 근데 일단 먼저 사는 게 환율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 레벨이 베팅해도 될 레벨이야? 라는 정도도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달러 인덱스는 좀 추세 안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린다고 하더라도 104, 105 여기가 되게 민감한 데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훼손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킹 달러에 대한 이제 저희가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라는 쪽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뭐 주가야 나스닥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 오른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키 맞추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인덱스나 이런 쪽은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네. 지킬 때 못 지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들이 이제 경기 침체 나온다. 이런 쪽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그대로 달러를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중국이 살아날 것이다. 그럼 베팅이 이제 이쪽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되게 동의를 하는데 네. 좀 시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뉴스만 가지고 시장이 너무나도 뜨겁게 반응한 거 아닌가. 중국은 진짜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네, 정말. 네.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은 철도 이동량이나 지하철 이동량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를 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한 거 아닌가?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 왔고 오늘 다행히 뭐 PMI가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런 그림들이 몇 개월 정도 더 맞춰져야지 중국도 더 이상 우리 제로 코로나 정책 안 합니다 라는 공식 선언을 안 해도 얘네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완만하게 알게 모르게 적응을 해나가고 봉쇄 조치를 조금씩 풀어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확인하면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고 최근과 같은 흐름들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조금씩 바뀌곤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나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뜨거운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과했다는 거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화 정책도 경기도 중국에 관련된 이슈도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좋게 네. 해석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오히려 조금은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봤을 때는 지수 레벨은 여기 있는데 얘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당분간은.
그러면 얘가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버틴다 하더라도 이 레벨을 뛰어넘기는 좀 어렵지 네.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12월 전망을 하면서도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많이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전망 하단을 얼마를 하셨나요? 하단은 2280 정도 2280. 네, 2300이 살짝 깨질 수 있다 정도로 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요즘 세미나 들으면서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네, 이게 네, 뭐냐면은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져 왔죠. 그리고 증시는 많이 올라왔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둘 간의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더 넓게,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R이 뭐 12배, 13배 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저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요 오른쪽이 되겠죠. 뭐 기간 조정, 뭐 조금 박스권 등락이 네. 이어가면서 기간 조정 거치면서 실적이 돌아오는 네.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많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단기간에 저런 그림 없다는 없다. 거죠. 네. 그리고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 완만하게나마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은 증시가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네. 낙폭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대로 지금 방향성대로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림들, 하향 조정되는 그림이 있다면 좀 가격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확률적으로는 가격 조정 가능성을 아직까지 열어놓고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뭐가 안 좋아지고 있냐? 첫 번째로는 경기 선행지수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월 2일 날 발표될 예정인 ISM 지수 50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한국 수출 와 마이너스 두 자릿수야 큰일 났어라고 하지만 이제 겨우 두 달째 마이너스예요. 과거 흐름들 보면은 내년 1, 4분기까지는 1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익 전망은 아마 4분기는 뭐 매년 그랬듯이 실적 쇼크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때 내년 전망치 특히 시칼리컬 쪽 경기 민감주 쪽은 좀 레벨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 바뀌긴 어려운데 주가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변수들을 미국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그렇고 리오프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너무 녹여낸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말씀해주신 경기 선행 지수도 아직 내려가고 있다는 네. 부분이요. 제가 처음 주식을 배웠던 그 회사에서 네.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던 지수여서 맞습니다. 듣다가 딱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경기 선행 지수가 그러면 이 턴할 때 턴하기 전에 주식이 먼저 움직이기도 하는데 네. 언제쯤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고 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다행스러운 점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뚝뚝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 사이클로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24개월, 2년 정도 했는데 21년 7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 15개월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진바닥이나 진짜 이제는 배팅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시점은 내년 1, 4분기 정도, 빠르면은 올해말 내년 초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 그걸 지금 먼저 땡겨서 지금 반영하려고 시장에서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그걸 제가 지켜봤을 때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 민감한 때 되게 시장에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3,200 갔다가 이제 그 몇 네. 개월 지나고 나니까 OECD 경기 지수가 빠졌는데 네. 그때도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때 네.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거의 여기서 3,600 간다 뭐 이런 부분부터 근데 여긴 거의 이쪽이 대세였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제 저점대가 나올 때 그러니까 특히 저점대 나올 때가 되게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도 그렇고 뭐 거의 약간 이런 때 무슨 사건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사건이라도 있어야 그게 딱 모멸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다 여기 집중돼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는 돌네 이러다 보면 이제 주가도 그렇죠. 갑자기 밑에서 네. 점프를 하는데 처음에도 다 인정을 안 해요. 맞아요. 다 그쪽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 경기 관련된 쪽은 별로 얘기 없다가 나중에 보면 누가 이제 얘기해서 보니까 그러네. 근데 주가는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제가 보기엔 변동성 때문에 지금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네. 나왔던 변동이. 근데 이게 다행히도 그나마 이러다가 출렁이다가 추세는 맞춰주고 위쪽으로 계속 타진하는 변동성이면 그나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버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박스권 변동성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가뜩이나 주식하기 싫은데 2019년 같은 해. 네, 맞습니다. 예. 2019년 예. 우리나라 맞습니다. 미국은 오를 때 우리나라는 계속 이랬었죠. 그러면 진짜 주식의 주자도 보기 싫습니다. 오히려 네. 다 같이 하락하게 되면 그나마 나아요. 코로나 같은 때 네, 차라리. 그러니까 네. 다 같이 하락하게 되면 아유 다 손해 봤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런데 이때 보면 좀 매매 좀 하는 사람들은 뭐 잘 이게 대응 잘해요. 그러다가 잘 치고 나오고 하는데 나는 이거 팔려고 하다 보면 또 내려가요. 있고 맞아요. 그럼 사버려 하려고 하는데 또 올라가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정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마지막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오늘 업종 순위도 보고 왔는데 오랜만에 1위가 바이오였어요. 건강관리. 네. 그리고 4등인가 5등에 건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업종이 올해 제일 못했던 업종이에요. 일반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업종인데도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이걸 봤는데 요거가 마지막 불꽃인 거냐, 돌다 마지막 불꽃인 거냐, 아니면 새로운 불꽃을 킨 거냐에 대한 의견을 너무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봤거든요. 네, 반대로. 네네. 장 시작했는데 좀 슬슬 밀렸는데 2차 전지가 마이너스. 오늘 LG에서 빠졌죠. 네. 근데 지금까지 올라온 과정들을 보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오다시피 했는데 그쵸. 뭐지? 만약에 여기서 치고 가려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받쳐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장중 흐름들을 보면은 또 반도체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아니지만 상승을 네. 많이 줄였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2,500을 넘어가려면 얘네들이 한 번 더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를 보니까 상승 종목도 많았어요. 그걸 보면은 저는 아직은 순환매인 것 같다. 마지막 불꽃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2,500선에 딱 막혀 있어서 여기서 더 이상 그동안 시장을 반등을 이끌었던 업종들이 치고 가림은 약한데 아직까지 분위기는 너무 뜨거우니까 얘네들은 좀 쉬어가고 나머지 업종들이 움직이는. 근데 여기서 한번 불꽃을 튀우면서 반도체 2차전지가 튀면서 2,500을 뚫고 간다 라고 하면은 좀 달라지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한 번 레벨업 됐다가 또 쉴 때 순환매가 나오고 이런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흐름들만 보면은 2,500에 대한 부담, 한계, 그리고 순환매 장세 흐름으로 인한 수익 기회는 좀 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건 8월 중순 같은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는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때도 2,500 넘어서 2,600 간다 막 그러면서 2,530 가고 막 40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툭툭 무너졌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좀 경계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굉장히 부진했던 업종들이 튀었다는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레벨 자체, 시장의 레벨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또 의미기도 하다라고 보고 있죠. 네. 2차 전지 오늘 힘이 좀 약해졌다는 거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힘이 약해지면 다시 세지면 되죠. 그래요? 네. 너무 근데 제가 아까 자꾸 타일러님이라고 얘기하려고 타일러. 네. 타일러 주십시오 항상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 네. 야, 이런 거 타실죠? 예,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거 괜찮으시죠? 네, 네. 저 지금 얼었어요. 진행하시죠. 네. 이제 한 타일름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그 바이오랑 건설주가 시장의 주도가 된 적이 언제였을까요? 2004, 5, 6, 7년에 건설주 주도주였고 바이오는 15년의 주도주였죠. 그렇습니다. 되게 저희 기억에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좀 많이 잊혀진 섹터예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할 만한 지위를 좀 많이 잃어버린 쪽이에요. 네. 이쪽이. 그런데 그게 그냥 움직이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만약에 건설이 제가 획기적인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됐어. 그냥 우리 이거 다 한국 같으면 다 넣어. 한국만 딴 데 주면 안 돼 너. 그러면서 여기만 다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와 이걸 우리가 다 수주하다 보니까 밸류가 확, 안 그래도 지금 싼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밸류 본다고 하더라도 의심하실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한 달 동안에 60% 올랐어요. 근데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PR 계산하게 되면 7배인가 8배 정도까지 3배에서 2배, 3배에서 올라오고 이게. 2배, 3배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좀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딜링하기 좋죠. 스토리가 붙네 이렇게 싸 그러면 자금 들어오기 좋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예전에 한미 글로벌도 그랬어요. 다 글로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는 배경이 뭐 생각보다 비싸지 않으니까 대응하기 좋죠. 그래서 그게 반응하다 보니까 빠르게는 움직이는데
단기 주도는 됩니다. 단기 주도는 되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 얘기했듯이 그러면 모든 중동에서 한국하고 다 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아직은 뭐 그냥 저희 바람이죠. 근데 이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긴 좋은데 뒤에 그러면 뭐 보여줄 게 없으면은 딱 멈추죠. 그래서 아마 주도 가능성은 있지만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스토리가 맞아가는 게 좀 확인이 좀 돼야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싼 종목이 뭐야? 라고 하면서 또 종목들 막 들어오면서 종목 플레이와 함께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바이오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 보통 기대감을 이렇게 가졌다가 작게 했다가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딱 한 한미약품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이오주가 신약 개발한다고 아무리 임상 이상 끝자락 가도 실패하는 거 많구나.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그만큼 안 하는, 그러니까 현명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주도라고 보기에는 바이오 쪽에 어떤 또 획기적인 변화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안정적인 삼성바이오나 보지 뭐 이렇게 돼가는 기조다 보니까. 원래 삼성바이오가 힘이 없었어요. 네. 오늘은 다 밑에서 땡겨준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네. 이게 왜냐면 왜 여쭤보냐면 지금 어쨌든 우리 팀장님은 조심하자는 네. 거고 네. 대표님도 계속 몇 주 동안 어느 정도 조심하자는 쪽이시잖아요. 지수로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2150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동안에 수익을 못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라온 종목을 사기는 사실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아까 팀장님 얘기하신 시나리오 중에서 이것만 아니라면 버티기만 하면 당연히 손이 갈 그쵸, 종목은 그쵸. 안 오른 안 오른 것 것들. 중에서 싼 거로 갈 수밖에 없어서 네. 혹시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 싶어졌죠. 그렇다면 이런 걸로 계속 매매해도 되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네, 되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이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이렇게 증권사분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왜 증권사는요 항상 상담부가 다 똑같아요. 왜 다 2,600선에서 다들 이렇게 같이 얼마로 봐? 2,600 나도 쓴다.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맞습니다. 하단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300에서 거기서 1200 뭐 네, 왔다 갔다 네. 하죠. 그러면은 제가 아는 변동성은 이거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다 그 정도로 바꿔 있네 그러면 위로도 한번 팍 갔다가 갔다가 밑으로 한번 확 밑으로도 확 갔다가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에이 해봐야 뭐 2,500, 2,600 그런데 갑자기 확 돌아서요. 그러면 그때 또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포모라고 하는 네. 야, 날 견뎠더니 이제 본전 다 왔어. 네. 내가 저 아니야. 급해지죠 그때부터. 거기서 갑자기 또 예탁금 자산 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게 또 반대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시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만약에 하다가 또 이제 뭐 저희가 또 2,200, 3 여기를 다 보고 있다가 그거 이탈돼 버리게 되면 전저점 깰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이는 MC의 제곱 네. 입고 하세요 혹시? 저는 기계공학과. 오, 이는 MC 스퀘어. 혹시 네, 위원님은 전 건축공학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함부로 이제 제가 다 이쪽은 문과로만 알아. 혹시 이과 네, 저도 있고. 수고하십시오. 이과 애널리스트 이는 MC 스퀘어로 3단. 가시고 일단 MC 스퀘어.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문송한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죄송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1월 초만 하더라도 10월 말 11월 초만 하더라도 완전 컨셉이었어요. 상저하고 맞아요. 네. 2200에서 2600. 좀 러프하게 보는 사람들은 2000에서 대략. 2000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2600, 700. 네. 근데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면서 매니저분들한테 가장 받는 질문들은 전반적으로 시장 뷰가 상저하고에서 상과저로 바뀌는데 왜 넌 안 바꾸니? 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더 안 바꾸고 싶은데요. 뭐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저랑 이코노미스트랑 매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단 한 문장으로 저는 오케이라고 했던 건데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습니다. 내러티브만 변했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원하는 것들, 보고 싶은 것들,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굉장히 시장은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줬고 많은 사람들을 그 분위기에 편승하게 만들어주곤 있는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 매매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또 거기서도 또 힘들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신다면 진짜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짧게 보셔야 되고 오늘같이 팍 튀었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많이 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소외되고 아예 관심이 아예 없었던 애들을 한번 조금씩 담아 놓으셨다가 튀면 팔고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좀 지켜보는 그냥 게 있는 게. 예, 좀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2월 FOMC가 물가랑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날 바로. 우리 시간으로는 그 다음 새벽이라 하루 반인데 반이에요. 하루 반이긴 한데 너무 큰 이벤트라고 다들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네. 셀온 이벤트가 될까요? 아니면 바이온 이벤트가 될까요? 저는 항상 일장일단을 여쭤봅니다. 그래 확실하게 위원님 대답하기 질문이 요즘 되게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네. 콕콕 찍습니다 이젠. 위 아니면 아래. 둘 중에 답을 해. 원래 그런 거죠. 네. 무섭습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요즘 보니까 25bp 쪽에 눈이 가요. 한 25% 정도는 돼 있긴 하더라고요. 네. 페드워치에 보니까. 네. 예. 그쪽으로 더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의외로 이번에 25% 네. 많이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일단 시장은 호재 쪽으로 해석할 것 같고. 근데 이게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씩 계속 올릴 것 같거든요. 작게 해가지고 범위 보면서 눈치 보면서 그럴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75만 하다가 25 숫자 보게 되면 환호하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 조사 못할 텐데 그래도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담을 맞춰간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미세하게 맞춰가는 과정 쪽에서 이제 얘기했던 어제 또 나왔던 것 중에 그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생각보다 빠르게 급락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그들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솔직히 뭐 원래 의도는 없었 크랙다운할 의도는 생각은 없었다. 없었대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원하던 바가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는 게 확인되게 되면 결국엔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세 조정으로 갈 단계에서 바라보지 않나 싶은데 단 중요한 변수는 또 다른 게 없다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대로 그대로 간다면 뭐 더 이상 뭐 괜히 이상하게 중국이 대만 친다라든가 뭐 이상 그거 있잖아요. 지금 자꾸 시위 벌어지고 이거 안 되겠어. 관심을 다른 데로 쏠리자. 네. 이런 해서 만약 이렇게 나와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 막 불러 이렇게 되면 또 에너지가부터 날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없다면 좀 이제 맞춰가려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2월 달에 25bp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의외로. 오히려. 예. 25를 올리면 혹시 시장에서 네. 아 진짜 미국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아, 혹시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게 내년 가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오히려 내년 가요. 처음에는 지금은 괜찮으니까. 일단은 안도하고 네, 하도 지쳤다가 이렇게 나온 반응 보고는 일단 초기에는 그랬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조금씩 올리는데 아니 그럼 이제 경기도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bad is bad로 보겠죠. 네. 지금은 bad is good으로 보다가 요번까지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봐주는데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바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빅스 보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또 다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변동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주의하자라는 입장으로 봅니다. 그럼 이번 이벤트를 앞두고 정리하자. 저는 그러니까 일부라도 그러면 일부 다는 돈 많으니까 일부라도. 요즘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는데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냐면은 예. 계속 체크하면서 갖고 있어요. 저는 지수 잘 안 봤어요. 예. 지수 보면서 이제 왜 제가 외국인 포지션까지 다 모르겠어요. 옵션 포지션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옵션 제가 안 먹었습니다 오늘. 옵션은 그렇게 나와요. 지금 외국인들이 금액상으로는 다 매도해요. 근데 수량은 푸시 훨씬 많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웃 오브 풋을 겁나게 샀다는 거예요. OTM. 네. 아주 아까 아웃 오브 마켓을.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평안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금액은 버릴 수 있는 건데 지금 해지는 걸어놨어요. 해치용으로 멀리 다 사놨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네. 네, 나중에 이게 진짜 이것까지 터치를 하게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시장이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가서 움직인다라고 되면 수량 지금 나오는 수량 안 나오고요. 금액 그냥 양매도 금액 평범한 정도로만 끌러갑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변동에 대비하는 전략이구나. 근데 위쪽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래쪽을 신경 쓰더라고요. 이게 지금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보는 외국인 지금 전략입니다. 한 달 사이에 본 전략입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아까 저는 이경민 팀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는 인하할 거야라고 시장이 환호했다고 하는데 네. 외국인들은 오히려 하방의 변동성을 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옵션만 보면. 네.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는 인하할 거야. 경기와 금리 뭐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더 심각하게 볼 거냐. 전 두 개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경기는 나쁜데 금리는 네. 인상할 거야로 간다고요? 인상할 거야라기보다는 네. 인하 기대가 확 후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많은 분들이 소매 판매 뭐 블랙 프라이데이 괜찮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산업 활동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공장 가동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좀 떨어내는 과정이지 선순환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더 안 좋게 보고 있고 10월 FMC에서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한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9월 FMC 때 빌미를 제공했던 걸 어떻게 수습할까. 그리고 그림 보여드리면 이 9월 FMC 점도표거든요. 전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워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23년 점도표 중간값이 4.6이고요. 24년이 3.9였습니다. 72p 정도 금리 인하한다라는 게 들어왔고 연준위원들 대부분이 금리 인하를 점쳤죠. 그래서 시장은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이거 봐봐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지금 연준위원들이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은 가운데서도 피벗에 대한 경계감 굉장히 경계하는 듯들은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월 연준장은 11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되게 너무나도 시기상조다라는 얘기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23년 점도표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24년 점도표가 올라와서 이 둘 간의 갭이 얼마나 될지 예를 들어서 50bp 이내로 좁혀져 버리면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되게 빠르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게 25bp 이내로 간다. 그럼 내년 금리 인하는 소멸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반짝 움직였다가 점도표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70bp 이상으로 열어버리면 뭐 시장은 뭐 그냥 쭉쭉 뻗어가겠죠. 야 경기가 안 좋으면 뭐 3번, 4번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기대를 확 열어버리면서 시장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이 갭을 좁혀버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게 너무 과도한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좀 줄이긴 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고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펀더멘탈은 변화 없지만 내러티브가 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러티브를 좀 바꿀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12월 FMC.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를 더 세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후퇴시켜서 펀더멘탈을 다시 보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역전을 이렇게 뒤로 갈지 좀 결정이 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12월 FOMC 끝나고 올해 말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까지 저희 뷰가 좀 더 클리어해지지 않을까. 저희도 상고하저를 따라갈지 아니면은 상저하고를 유지할지 좀 거기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고하고 하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상고를 했으면 하저가 돼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고하고가 되면 제일 좋은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을 안고 가는 듯한 느낌이 너무 짙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고하저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빠지긴 빠지는데 지금이 좀 더 세니까 나중에 빠질 거야라는 말하고 다르지가 하나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컨센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는 불안함은 있지만 주식이 오르니까 일단 사세요랑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시장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한테 매매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겠다. 지금 사서 매매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망하라는 입장에서는 저희 뷰는 아직까지 좀 조심해서 사더라도 조심해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하거나 금리 뭐 OECD 경제 성장 주나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오늘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어떻게 상고하죠? 어떻게 나오죠? 팀장님 생각 좀 해가세요. 뭐 어떻게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말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추정키로는 지금 사이클이 변하지 않는다면 상고하저보다는 여기서 좀 출렁임의 강도는 있겠지만
이 레벨에서 조금 소강 상태를 최소한 쉬었다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네. 근데 오히려 진짜 그 정도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된다면, 경기 하강을 걱정해야 된다면 쉬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계속 기어가는 거는 아닌가요? 올라갈 요인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져요. 네. 그럼 물가는 더 낮아질 거고 연준은 그때 진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내년까지 흐름들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3월 FMC가 또 한 번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도표가 또 나오니까. 점도표가 또 나오고 금리 인상을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공식화할 수 있는 시그널을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경기는 더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이 과도하게 기대했다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사 들어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저희 전망 기준으로는 폭은 크지 않습니다. 0.5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미국도 전년 대비 역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기저효과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OECD 경제성장 지수가 7월 전후 바닥을 잡는 거랑 비슷하게 그거는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따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따로 한 거를 매칭을 시켜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면 내년 3분기 좀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그 다음부터 기저효과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그거에 대해서 이건 L자형 아니에요? 뭐 이러긴 하는데 아니야 주식쟁이 보기엔 너무 좋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턴어라운드야. 뭐 이렇게 구호가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럼 내년 하반기로 가면은 경기는 턴어라운드 하는데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갔고 그런 가운데 달러는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 증시를 보면은 너무 기대감이 과도하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드리지만 내년을 좀 예고하는 예고편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된다면 진짜 본편이 나올 텐데 지금은 너무나도 기대감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고편이 끝나면 또 광고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좀 쉬어갔다가 갈 타이밍이다 지금은. 이제 본편을 좀 기다리고 대비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열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시장이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약간 뚱한 상태로 다 기다리는 식으로 가잖아요. 시장에서 네. 종목 장세 나옵니다. 아. 지금 분위기로. 네. 네. 오늘 또 보면은 요즘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보게 되면 뭔가 기대를 이만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했던 코론 글로벌도 그런 류고 중소형 건설사도 그런 류고 요즘에 또 IT 쪽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뭐 내년에 XR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는 뭐 유프렉스나 뭐 선익 시스템 이런 한정적인 종목으로 가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아닙니다. 더 빅픽처를 보여주는 쪽으로 막 움직여요. 나무가란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게 막 신고가 날 정도면은 그러니까 애플이 끌고 나가는 현상과 메타와 같이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아니 그럼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삼성 계열 쪽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브랜치가 이제 점점 더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쪽이 또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종목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 그거예요. 빠지지만 말아라. 더 이상 빠지지만 말아라. 어떤 전망이든 좋든 간에 여기서 요 레벨을 그냥 유지만 시켜줘라. 내가 움직일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요.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장이 될 수도 있다고. 그게 3개월만 나와도 네. 이분들은 수익률 다 회복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 왜냐면 지수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네. 큰 종목이 안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애들이 맞습니다. 움직이는 쪽으로 돈이 온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그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돼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바빠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매일 봐야 대형주식은 뭐 움직임도 없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연준 얘기 이제 사람들한테 FOMC 얘기하면 화내라고 이제 뭐 맞추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게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움직임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얘기 됐고 뭐 사요? 이제 이거부터 물어요 이제는 지금. 오늘 이제 건설기계 업종이나 이런 전력기기가 좀 꺾였잖아요. 네. 진짜 주도주였는데 네. 이걸 그런 전력기기 대형주가 꺾인 걸 보고 이 전력기기가 꺾였으니까 여기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력기기 대형 주도주가 꺾였으니까 지금 밑에 있는 건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로 가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전력기기 쪽이 꺾여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수주입니다. 모든 게 다 수준 기반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작은 종목 중 하나 대룡전기는 오늘 또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네. 장 끝나고 이것도 매출 규모가 이제 지금 받는 규모가 무시 못해요. 이제 뭐 10%대는 이제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보강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밀릴 듯 하다가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게다가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 기계도 미국 인프라 투자해. 게다가 다 공장 짓는데 2차 전지 공장 짓는데 이거 다 누가 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한마디로 해도 될까요? 맨날 종목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장은 조금 부담이 되고 네. 종목을 열심히 보자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생각보다 좀 더 오버슈팅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일단 외국인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조 보면서 같이 이어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경민 20초. 팀장님께서는 20초. 저도 외국인 순매수 선물 네. 좀 주목하면서 아직은 좀 조심할 때다. 12월 FMC를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가 좀 네. 앞서갔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부 마치고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님이셨습니다. 저희 함께 또 인사해야죠. 매일 밤 저녁 7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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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